네, 안녕하세요. 기업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는요. 제 71회 재무회계 25문항을 풀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71회 원가회계를 25문항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50문항을 한 50분 안에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71회 재무회계 문제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전체 시험 시간은요, 80분이에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과목을 응시하시게 되고요. 25문항, 25문항, 토탈 50문항을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문항을 80분 동안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나 혼자 푸는 게 아니잖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25문항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80분이라는 한 강의를 전체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요. 71회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재무회계편, 원가회계편 나누어서 같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형 문제를 풀게요. 자,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맨 앞에 여러분의 번호와 이제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지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정확하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시험은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하셔서 OMR 카드에다가 객관식이니까 마킹하시면서 답을 채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회 기업회계 2급 첫 번째 일부 재무회계 문제 한 문제당 4점씩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 회계 기준 제정기구가 회계 기준을 제정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분 회계 기준하고 개념 체계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일까요? 회계 기준이 우선이에요.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개념 체계지. 개념 체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계 기준을 우선한다거나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가 회계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좀 미비하다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아,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구나. 그러나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재무제표는 그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3번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적정하게 했는지 특정 거래는 미비하게 했는지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의견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초가 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개념체계예요. 다 맞네요. 이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나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요. 그냥 지침서예요.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회계 기준에 있는 거죠.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기업 실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청산, 축소 등을 가정하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종속한다는 가정을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정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할까요? 계속 갈 거죠.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는 예전의 원가를 끝까지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의 관점의 대가성 원가 측정 방식을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다. 재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공정가치 평가는 선택이고요. 취득했던 원가를 측정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 원가.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21년도 1월 1일에 회사가 이 날짜로 21년도 1월 1일자로 사채를 구입하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했대요. 자, 22년도 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결산일이네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만기보유증권은 얼마입니까? 우리 여러분 만기보유증권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이 뭐였죠? 삼각후 원가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자가 상각을 하듯이 만기보여준건도 상각하면서 원가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삼각후 원가법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사채는 액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이 2%래요. 그 얘기는 100만 원에 매년 말 2% 이자를 줄게.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2만 원이란 얘기죠. 근데 만기는 3년이고요.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은 3%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상의 표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발행됐을 거고요. 할인 발행된 가액은 97만 1,712원입니다. 먼저 그날 사채를 발행하는 자와 사채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 사람은 만기보호증권을 요만큼 잡았겠죠. 돈 주고 산 게 얘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대가가 이만큼 나갔겠죠. 자, 근데 만기보호증권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받아야 될 만기보호증권의 자산의 가치만큼이 증가돼요. 할인일 때. 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 기말에 분기 한번 했을 거고 2022년도 기말에 분기를 한번 할 거거든요. 자리가 좀 남을까 모르겠네. 2021년도 12월 말에 여러분 결국은 매년 이자는 2만 원씩 들어와요. 그리고 이건 이자 수익이죠. 근데 이자 수익이 2만 원이 아닌 거야. 왜냐면 만기보유증권이 할인 발행된 금액만큼이 1년이 경과되면 받아야 될 만기보유증권의 가치만큼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떤 거 하는 건지 아시겠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상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하시면 돼.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현재 만기보유증권은 이 금액이죠. 자, 이 금액에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내가 인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971 712 곱하기 3% 29151. 이게 뭐냐면 이자 수익으로 인식액입니다. 단 현금으로 받는 돈은 2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9,151원이 만기보호증권의 증액이에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죠. 현재 만기보호증권은 얼마로 장부상의 가액이 있겠어요? 처음에 971 712에서 9,151원만큼이 증가되어 있겠죠? 그러면 현재 만기보호증권은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얼마로 장부상에 갇혀 있습니까? 980, 863. 자, 다시 22년도 12월 말일이 됐어요. 똑같아요. 이자 수익 잡고 현금으로는 2만 원이 들어와요. 자, 차변에 들어가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의 증액이에요. 자, 이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내가 평가하기 직전의 만기보유증권의 현재 장부가액에 표시이자율, 죄송해요.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요. 980863에 3%를 적용해서 29,425라고 할까? 6이라고 할까? 아, 뒤가 크네요. 6. 그러면 이 금액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그 중에 2만 원은 오늘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9,426원. 자, 그러면 만기보여준거는 이 당시 980863이었죠? 자, 이 금액에 9,426원이 가산되겠죠. 자, 22년도 기말 연재 만기보여준거는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990 426 다시 980 980863 더하기 9426원 990 289네 289 이게 22년도 1년 지나고 2년 경과되는 시점 22년도 말 시점에 만기보유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990 289 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답은 2번. 자, 이것도 답안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유효이자율 표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자, 네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를 측정했을 때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1번.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가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 등가에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죠. 1년 전의 가치가 그때는 공정가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죠. 맞는 말. 두 번째, 이행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행가치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죠. 밑에 보시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되거나 팔거나 사거나 부채를 갚거나 이전될 때 주고받는 교환 가치를 이행가치라고 하진 않는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말하는 가치의 이름은 공정가치인데 페어밸류. 공정가치만큼을 물건 팔고 대가를 주고받는 현재 거래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말. 3번 순실현 가치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순실현 가치는 꽤 많이 있죠. 원가에서도 많이 나왔죠. 4번 사용 가치는 그 자산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현재 가치. 그게 그대로 사용 가치가 되겠죠. 틀린 설명으로는 2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이 해당되는 것.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1년 이내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요. 1년 이내 것도 안 되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요. 안 되죠. 1년 이내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당좌예금이래. 당좌예금 만기고. 다시 잠깐만. 여기서 이게 틀렸네.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거네. 그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보통예금은 이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현금처럼 1년 이내 사용이 제한되어 있네. 그럼 당좌예금이라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다면 그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잘못 읽었어요. 자, 6번 문제. 유형자산 처분 손상차손을 물어봤어요. 봅시다. 21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샀는데 취득원가 1,000, 10년 없이 정액법. 그럼 1년 만땅 하면 되겠네요. 딱 10년 나누면 되겠네요. 100만 원씩 감가를 해요. 그러면 2021년에 한 번 하고요. 2022년도에 기말까지 한 번 했어. 그럼 200만 원 감가했겠죠. 그러면 상상 1,000만 원 자산에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에 걸려 있고 현재 장부가액은 800이에요. 근데 이날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자손을 처분했을 때 600, 사용가치 400. 둘 중에 회수 가능액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맥시멈으로 갖는 거였죠. 그러면은 600만 원만큼이 회수 가능액이야. 근데 보니까 내 장부가액은 지금 얼마예요? 800이죠.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어요? 200 떨어졌죠? 200만 원만큼은 손상자손 인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부가액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감가를 고려해서. 두 번째,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이 두 금액 중에 맥시멈, 회수 가능액은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 두 개. 그리고 나면 뭐 손상차손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띄워놓고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볼게요. 자, 22년도 1월 1일에 액면가액 150만 원짜리 채무증권을 142만 5천 원에 사고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대요. 이 채무증권도 표시이자율은 연 8% 매년 말에 지급하고요. 2022년도에 인식한 이자 수익은 14만 2,500원이래요. 자, 22년도 12월 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145만 5천 원일 때 매도가능 증권 기타 포괄에 포함되는 계정으로 오른 것을 찾읍시다. 자, 그러면은 매도가능 증권 이거 매도가능 증권도 사채가 될 수 있구나. 그쵸? 꼭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채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먼저 요 금액을 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평가를 하려면 지금 평가라는 거잖아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려면 매도가능 증권의 현재 상각을 한 이후의 금액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채무증권은 그러니까 매도가능 증권은 142만 5천 원에 돈 주고 샀죠, 이제. 그러니까 장부가 지금 얘로 걸려 있어요. 근데 1년이 경과되고 나면 이자만큼을 받을 거고 이자를 받을 거고 이자 수익이 인식될 거고 그 차이가 되는 금액만큼이 매도가능 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지금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자는요. 150만 원에 연 8%. 그러면 얼마예요? 12만 원씩 이자를 받을까? 받는 거야.
근데 이자 수익은 얼마로 인식하냐? 이때 당시에 142만 5천 원. 2,000원에 이자 수익을 이만큼 잡았어? 이거를 이자율은 안 주고 얘를 줬네요. 그냥 이자 수익을 14만 2,500원. 2022년도에. 그럼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2만 2,500원. 2만 2,500원이 매도 가능 증권의 증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증가시켜서 금액을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142만 5천 원에 22,500원을 포함시키면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이 바뀌었네요. 144만 7,500원.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공정가치. 공정가치 비교해 보니까 14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14447 500원에서 145만 5천 원을 차감하면 7,500원인데 얘보다 얘가 증가했죠?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7,500원을 잡겠죠. 그러면 7,500원만큼 증가되는 건가요? 답은 4번. 이렇게. 요건 삼각하는 이자를 삼각하는 유효이자율법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보니까. 꽤 많이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8번. 매출채권과 충당금의 잔액이다. 기말에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대손상각비가 얼마가 걸려 있습니까가 문제래요. 봅시다.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50이 있었고 단기에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된 게 20이래요. 썼겠죠. 50에서 썼겠죠. 그럼 현재 충당금 잔액은 30인 거죠. 전년도에 대손 처리였던 채권을 회수했대요. 그럼 얘를 또 더하죠. 그러면은 얘는 20만 원을 더해서 충당금 잔액이 또 달라졌네. 50이 됐죠. 자, 마지막 기말의 매출 채권은 5천이고요. 기말의 채권은 1%를 충당한대요. 5천만 원에 1% 곱하면 50만 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딱 50이 있잖아. 그럼 이번 연도에 상각비 잡고 충당금 잡을 회계 처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답이 1번이네? 이렇구나. 충당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설정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형식이네요. 자, 9번. 선입에 의해서 기초상품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네요. 선입에 의해서 구하는 거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매출원가가 590이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290이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좀 봅시다. T자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가 590, 기말 재고자산이 200, 기초 상품의 원가? 단위당 원가? 잘 모르겠어. 잠깐 P.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매입한 금액은 3,500원, 3,500개인데 2,000원이래요. 그럼 7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기초 금액은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590에다가 200을 더하고 단기에 매입한 700을 차감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99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팔았는데 3,000개를 팔았대요. 그럼 보세요. 이 매출원가가 판매된 수량이 3,000개라는 거죠. 근데 얘네는 3,000개를 어떻게 파냐면 기초에 있었던 거를 먼저 팔고 매입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판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만 원이라는 기말 상품 재고액에 남아있는 이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아있겠어요? 2,000원짜리만 남아있겠죠. 근데 얘는 그럼 몇 개인 거야? 1,000개 아닌가? 그렇죠? 그럼 보니까 3,500개 중에 1,000개가 여기에 남아있다. 그러면 3,500개 중에 3,500개 뺀 나머지 2,500개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던 얘기인 거잖아. 근데 실제 판매된 건 3,000개죠. 그럼 나머지 500개는 어디에 있는 걸 팔았겠어요? 여기에서 왔다 이런 뜻 아닌가? 근데 500개는 개당 단가를 99만 원이니까 99만 원에서 500개를 나누면 개당 단가 우리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빼볼까요? 한번?
아이고, 또 여기서 제가 이걸 또 90이라고 그랬는데 왜 99만이라고 적었죠? 얘 90. 그럼 얘가 90인데 이게 500개니까 나누면 1,800원 나오는데, 그쵸? 90만 원. 그래서 지금 기초 상품의 단가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아, 구해지네. 1,800원. 답은 이렇게 1,800원을 구할 수 있구나. 아, 넣다 보면 나오는구나. 선입이라는 방식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죠. 생각보다. 자, 10번 문제. 재고자산 실사를 조사한 결과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았대요. 이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을 구해보래요. 근데 보니까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좀 달라요. 근데 보니까 장부는 7,000개인데 얘가 6,800개인 거야. 그러면 200개가 지금 부족하죠? 그리고 1,500개가 있는데 1,500개래요. 얘는 부족하지 않고요. 1,200개인데 실제는 1,050개래요. 그러면 지금 150개 부족한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00개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는 상품인데 지금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1,470만 원이 7,000개였을 때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1,470개 70원 나누기 7,100원 하면 얘는 개당 단가 2,100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780원, 780만 원, 1,200개에 대한 물량이네요. 6,500원이네요. 자, 그러면 200개 2,100원, 42만 원에다가 150개 6,500원 97만 5천 원. 그러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의 합계 금액은 139만 5천 원. 답은 4번. 이렇게 풀리네요. 풀리기는. 그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를 네가 구해라. 요 정도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에 대한 방법으로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1번 통상적으로 사용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이런 개별 항목을 쓴다. 그치? 이 교환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인 단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2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쓴다. 맞다.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의 원가 측정은 추정에 의한 방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있었죠. 우리 소매제고법 한 적 있었죠. 성격, 용도,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 원가를 결정법을 사용하나 다르다면 다른 단가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동일한 유사한 재고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나 용도가 다르면 선입을 얘는 쓰고 얘는 후입을 쓰고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다르니까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고 12번 문제 단기 말에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재고자산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100이래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기말 재고자산은 실제로만 가지고 있는 게 100이래요. 다음 사항을 반영하면 명장의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100 말고 또 있대. 단기 중에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품이 현재 운송 중이래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그러면 포함을 하면 안 되죠. 얘는 빼고. 두 번째, 위탁 판매하고 있는 수탁자가 상대방이 단기말까지 아직 판매하고 남아있는 위탁품이 있대. 이건 더해야죠. 이건 내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되니까 시용 판매했고요. 고객이 단기말까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게 있대. 판매하지 않은 거니까 이 두 개는 더해야 되죠. 그럼 답은 150으로 장부상의 재고자산을 마감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산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산의 합계. 자산, 아님, 부채, 비용, 성급, 자산, 건물, 자산, 현금, 자산, 급여, 비용, 부가세 수금, 부채, 자본금은 부채. 그러면 1,400원, 700원, 1,200원, 4,000원. 4개 더하면 답은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 7,300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알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14번. 백제는 구형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형 차량을 취득했대요. 교환하네요. 구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내 자산은 취득원가가 1000이고 누계액이 400이었대요. 장부가 600이었어요. 공정가치는 700이고요. 신형 차량의 판매가는 900이고요. 추가로 180을 지급했대요. 위 거래에서 신형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 시 금액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래. 자, 중요하면 좀 달라져. 여러분 이 거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 동종으로 보지 않고요. 이종으로 봐요. 그게 핵심이야. 이종으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내가 새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제공한 자산에 동종 자산인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지만 이종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거든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700이죠. 근데 거기다가 돈 주고 산 게 얼마죠? 180이죠. 그러면 나는 신규 차량을 얼마 주고 산 걸로 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냐? 880. 답은 3번. 이렇게 제공한 자산의 요게 핵심이고요. 이종 자산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주고받은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얘기는 내가 새 차 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무형자산의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 고르세요. 연구 단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무형으로. 모든 거 아니잖아. 그쵸?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나머지 맞고요. 자, 16번 문제. 성진은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에 사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20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대요. 22년도 1월 1일에 이 기계장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연수를 6년으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변경했대요. 2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2020년도에 취득을 했군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200에 사가지고 10년간 잔존가액이 20만 원이었다는 얘기는 계산을 식을 한번 씁시다. 180만 원의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을 원래는 10년간 하는 거였죠. 그러면 18만 원씩을 2020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1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6년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꿔요. 그럼 2년까지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이라는 자산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 걸려 있겠네요. 현재 잔부 잔액은 164만 원이에요. 요게요. 8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잔존 가치를 20만 원으로 했을 때 잔액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떻게 그랬냐면 요게 달라지는 거야. 연수를 6년으로 바꿔요. 지금 현재 8년 남았죠. 그 8년 남았으면 지금 2년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8년 남아있는 거를 2년 하고 전체를 6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6년 중에 2년은 했잖아요. 그럼 남은 연수가 몇 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년 남은 거죠, 지금. 그럼 164만 원을 20만 원 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164만 원을 가지고 전체 6년 중에 2년을 한 잔액이니까 잔존가액 없는 상태로 가면 이제 164만 원을 4년간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상각하시면 2022년부터는 감가상각을 41만 원씩 4년간 하면 되겠죠. 답은 41만 원. 자, 17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맞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전기 단기 비교한다.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언제나 총액이 원칙이죠. 부채는 갚을 의무이고요. 답은 3번. 순액주의는 없어요. 언제나 총액주의예요. 만들어 놓고 다시 봅시다. 18번 문제. 202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봅시다. 상품을 판매하고요. 22년도 12월 말일부터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2022년도 1월 1일에 팔긴 했는데 돈은
이때부터 200, 200, 200을 받기로 했대. 근데 이 200, 200, 200은 3년 동안 받는 거니까 3년에 걸쳐서 이 200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장기 거래니까. 자, 적용하는 이자율은 유효이자율 8%고요. 3기간 동안 연금, 이게 매년 연속적인 현금의 흐름이니까 연속적인 연금의 현가 개수는 200, 200, 200을 각각 곱하지 않고 3년간의 연금 현가 개수를 더해서 아예 줬네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200만 원 곱하기 2.5771 해보세요. 5154 200원. 자, 명목가액으로 가면 200만 원씩 3년간 600이죠. 근데 600인데 5154 200원이란 얘기는 그 차이가 뭐란 얘기인 거야? 그 차이가 이자인 거예요, 이자. 845 800원. 845 800원이 실질적인 이자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 22년도에 인식할 이자. 그러면 요날 현재 내가 이 채권의 가액을 5154 200원. 매출액을 이만큼을 잡아놓고요. 1년이 경과되잖아요. 그럼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는 이 금액의 8%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312? 잠깐만, 다시. 5154 200원. 곱하기 8%. 412336. 요 금액만큼을 이자 수익에,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된 분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22년도의 수익 중에선 얘는 매출이죠. 얘는 매출이라는 수익이고 얘는 이자라는 수익이죠.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진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5154 답은 5566536 4번 3번이네요. 자, 얘를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얘를 분계로 보여드릴게요. 분계를 하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자, 2022년도 1월 1일에 첫 번째 분계를 합니다. 매출은요, 결국은 5154 200원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600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아까 내가 지웠구나. 845 800원 있죠. 그게 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이게 잡아놨다가 2022년도 12월 말일이 되잖아요. 자, 말일이 되면 외상 매출금 들어오는 거는 무시하시고, 자, 할인 발행 차금. 이 할인 발행 차금 중에 이번 연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내가 할인 발행 차금이 기간이 경과된 수익으로 대체할 금액이 얘란 뜻인 거야. 이 금액의 8%가 이번 연도에 벌어들인 이자인 거죠. 기간 경과된 이자. 이 금액을 나는 매출이 아닌 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익 2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금액은 매출도 수익이고 이자 수익도 수익이잖아요. 답은 두 개 더한 게 수익인 거죠. 만약에 이자 수익만 물어봤으면 얘인 거고요.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랬으면 얘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이번 연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대가가 되는 거죠. 토탈 수익으로 인식할 대가가 되는 거죠.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18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띄는구나. 복잡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몇 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19번째 문제. 회계처리 맞는 거 찾으래. 유상증자를 통해서 5천주를 11,000원인데 액면은 만원 현금 받았고 유상증자일 현재 할인 발행 자금이 30이 있대요. 자, 그러면 무조건 장부가 액면가액은 500만 원인 거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돈 받은 금액은 550이 들어왔죠. 현금이 450짜리는 없잖아. 이렇게 제끼고. 그럼 원래는 550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잡으려고 했더니
할인 발행차금 30이 있잖아요. 그럼 할인 발행차금 30 죽이고 나머지는 주발초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2번 뿐이죠. 자, 다음 20번 문제. 영업이익의 변동을 주지 않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을 증가시키면 매출 원가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요. 안 되고요. 법인세 비용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손실은 얘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계정이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영향 없죠. 감가상각은 판관비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3번 나다. 나다가 답이네요. 답은 3번. 자, 21번 문제. 22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1억에 사고 기계장치를 샀대요.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금 중에서 1,000만 원은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날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22년도 6월 말에 지급하기로 어음을 발행했대요. 백호가 현금 흐름표에다가 투자 활동으로 보고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금이 지금 일단은 유입된 건 아니고 유출됐으니까 유입은 제끼시고 두 번째 투자를 한 거죠. 장기간 투자한 거죠. 여러분 장기간 투자해가지고 1억에 주고 사긴 했는데 이날 현금으로 나간 건 얼마인 거야? 1,000이죠. 현금으로 나간 건 1,000이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 현금만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외상은 상관없어요. 투자 활동으로 현금 나간 것만 찾아. 너 뭐 외상으로 나간 거는 상관없는 거야. 외상으로 산 거는 다른 활동으로 구분할 거야. 투자해서 돈 나간 것만 따로 잡아. 답은 2번. 22번 문제. 당기 말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서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초기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초에서 기중의 거래를 통해 기말잔액이 달라져요. 기말자산이 600이고요. 기말자산을 여기다 적었네. 잠깐 다시. 기말자산은 600이고 기초자산은 300이고 기말부채는 400이면 기말자본은 200이네. 됐네. 기초부채는 200이네. 그러면 기초자본은 100이네요. 100에서 200이 됐죠. 그럼 1년 동안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100이 증가됐죠? 자, 근데 단기 중에 배당금을 지급했대요. 여러분, 배당금은 어디에서 지급하면 여기서 주는 거야. 100에서 50을 썼어. 그러면 현재 잔액이 50이었다. 근데 50에서 기말에 200이 됐다는 얘기는 이익이 얼마가 났다는 뜻이겠어요. 결국 150이 이익이었구나. 당기순이익은 150이었구나. 배당금 지급액이 없으면 100이 이익인 거예요. 근데 150 이익 남기고 배당금 150 주고 그러면 진짜 번 돈의 이익이 150이었겠구나를 이제 기초기말의 변화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 가볼까요?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당사는 사내 적립식 퇴직금 일시금 제도를 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다가 적립하는 거고 구은호 씨의 퇴직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이었고 퇴사한 종업원의 구은호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1,500이 나갔대요. 그러면 1,500이 나갈 때 뭐야 이건 말도 안 되고 1,500이 나갈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20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회계관리 그 기업회계 3급 정도 해당하는 문제로 보이니까 쉽게 풀어보시고 24번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 같은 거 에이 그래 표시하지 마. 넌 중소기업이니까 1년 내에 진행률 같은 거 하지 마. 너는 중소기업이니까 매출 애누리나 환입은 차감하는 건 이건 원래 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포괄이익은 기타 포괄에 반영 안 한다 그랬죠. 중소기업은 기타 포괄 하지 마. 어려우니까 그냥 손익계산서만 만들어. 기타 포괄 고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특징이죠. 드디어 25번 문제. 기말 결산할 때 다음에 회계 오류가 발견되었다. 회계연도 말에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상하는 오류는 다음 중 무엇인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이 과소계상됐대요. 그러면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B는 판관비니까 비용을 과소계상했죠. 과소계산한 거죠.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과 기계장치는 여러분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 유형자산은 비유동이죠. 유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대요. 기말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 과대계상됐대.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상대적으로 자본도 과대계상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죠. 2번이네요.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자산하고 관계없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과대계상을 했대. 그러면 충당금을 과대계상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자산을 적게 인식했겠죠. 충당금이 많이 들어가면 자산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니까. 그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25번에 둘 다 과대계상이 되는 오류 중에 하나는 2번. 유동자산이 증가됐고 그 순간 자본도 같이 과대계상 되겠구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딱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빡막빡 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뭐 41분, 40분 이렇게 지났죠. 25문항을 40분에 풀면 딱 맞죠. 왜냐면 남은 40분 동안 원가 외계 25문항을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안 풀려요. 저는 막 속도 냈어요, 사실. 시간에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한번 제가 스스로 시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25문항, 25문항, 80분 동안 시험 보시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제끼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어렵다, 버려요. 쉬운 걸 정확하게 푸시면서 일단 쫙 풀고 모르는 거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모르는 거 다시 풀고. 왜냐면 한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험 불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시간 안에 푸는 거 중요하니까 모든 시험.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70일의 재무회계 문제 지금 같이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70일의 원가회계 문제를 풀 거니까 같은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 같이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